작년까지만 해도 가정부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대저택의 안주인이 되었네요. 1년 사이에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제 사연은 아주 시원한 반전 사이다이자 심장이 쫄깃한 스릴러 같으니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 고등학교 졸업 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집에서 독립해 낮에는 상가 건물 청소를, 밤에는 순댓국밥집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했답니다. 거의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살았네요. 5년 동안 자취방과 일하는 곳 외에는 이탈하지 않고 고생을 자청해 돈을 조금씩 모아갔죠. 그런데 제 일자리가 문을 닫게 되어 다른 곳을 찾아야 했답니다. 어디 공장이나 들어갈까 생각해봤는데 기간지가 좋지 않아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죠. 인력사무소에서 가정부가 돈도 괜찮게 벌고 일하는 시간도 조절할 수 있다고 소개해주는데 심장이 뛰며 바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남의 집 살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 기준으로는 일이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청소나 요리는 자신이 있었으니 시작부터 별탈 없이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일해 제 나이 30이 되자 통장에는 꽤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전 이 돈으로 언젠가 만날 인연과 결혼할 때 쓰기로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긴 했지만 결혼을 하고 싶었고 아이도 낳아 예쁜 가정을 꼭 꾸리고 싶었죠. 그렇게 제 소망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노점상에서 풀빵과 어묵을 파는 남자였는데 제가 배고플 때마다 들러 친해지게 되었고 곧 서로를 애정하게 되며 연애를 하게 되었답니다. 가진 것 없는 저희 두 사람의 연애는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마음만은 드라마 속 주인공 못지않게 달달했답니다. 2년 동안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며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결국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희에게 결혼식은 돈 낭비였으니 그냥 살림을 합치는 것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죠. 남편은 부모님을 젊은 나이에 여의고 혼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짧은 학력에 가진 게 없었죠. 그래서 거울 같은 서로를 매일 감싸고 아껴주며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방 한 칸짜리 월세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2년 주기로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다니다가 10년 만에 저층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둘이 같이 고생해서 이룬 쾌거라 몇 날 며칠을 좋아서 잠도 못 자고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도 생겼고 나이도 40대가 되었으니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소식이 없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남편과 저 둘 다 임신하기 어려운 몸이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청춘을 쉬지 않고 일만 한 데다 라면이나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워서 그런 것 같았죠. 여하튼 저희 부부는 크게 실망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쓰려고 돈도 모아두었는데 많이 안타까웠죠. 그런데 남편이 노점상 일을 그만하고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저희가 같이 모았던 돈으로 도매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자 남편이 길거리에서 고생하는 걸 그만두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 이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철물 도매업을 선택했습니다. 공사장에 들어가는 자재를 유통하며 지금보다 훨씬 나은 형편이 될 거라 말했죠. 이에 남편은 도매업자로, 저는 똑같이 가정주부로 계속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이는 3개월 동안 공사업체와 계약을 맺는데 애를 먹긴 했지만 어느 업자를 잘 설득해서 큰 공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들어가는 자재 10%를 책임지게 되어 큰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저희 부부의 인생에 봄날이 왔다며 저더러 가정부를 때려치우라고 떵떵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가정부 그만둬도 돼. 이젠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릴 거라고. 이번 공사가 무려 2년짜리야. 거기 들어가는 자재만 해도 어마무시하다고. 앞으로 돈이 물밀듯이 들어올 거니까 돈으로 코 풀게 해줄게. 으이그, 이제 시작인데 그렇게 난리야? 당신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마. 항상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걱정하지 마. 이 박만식이가 한다면 하는 놈이잖아. 응? 업체 관계자들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어놔서 중간에 취소될 걱정 따윈 하지 말라고. 앞으로 무조건 나만 믿어. 알았지? 그이는 저에게 이를 관두라고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기도 했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건 체질에 맞지 않을 것 같아 한기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이 없이 일의 성공으로 또 다른 행복을 맛보았답니다. 남편이 사업한 지 2년이 지나자 억소리가 나는 돈이 그의 통장에 입금되는 걸 보니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이는 힘들게 몸을 쓰며 일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재를 배달하고 돈을 받는 게 전부였답니다. 계속되는 남편 설득에 가정부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고 취미생활로 꽃꽂이와 뜨개질을 배우러 주민센터에 나가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이는 여러 공사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면서 매일 밤 접대를 해서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지방까지 찾아가 일을 따라가서 외박하는 날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사흘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사업하다 보면 하루 이틀 연락이 안 되는 날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매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가봤더니 중년 여자가 저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왜 아직 월세가 입금이 안 된 거예요? 네? 월세라뇨? 아주머니 뭔가 착각하셨나 본데 여긴 저희 집이에요.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고요. 혹시 박만식 씨가 남편이에요? 그 양반이 며칠 전에 나한테 집을 팔았어요. 급하게 해외로 가게 됐다면서 금매로 팔았다고. 그게 웬 뚱딴지 같은 말씀이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아주머니한테 여러 번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답답했는지 아예 집문서를 가져오겠다며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1시간이 지나자 아주머니가 내민 집문서에는 남편 이름이 없었습니다. 진짜 그이가 이 집을 팔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어 넋을 잃고 남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봤는데 이번에는 아예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이에 질세라 다음 날에는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당장 돈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았죠. 자세히 들어보니 공사대금 수억 원을 받고 자재를 넘겨주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한 겁니다. 순하고 착하디 착한 남편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사라졌으니 더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 알게 되자 곧장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더군요. 저 또한 그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경찰서에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은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잠수를 타서 찾기 어렵다는 말을 했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이라며 잡으려면 최소 1년 이상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자 중 한 분이 제 남편이 애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매번 나타났다며 그 여자와 해외로 튀었거나 지방에서 숨어 살고 있을 거라 하더군요. 10억 가까이 드는 돈을 사기쳤으니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을 거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 말을 들으니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고 머리가 어질어질했답니다. 남편은 사기뿐만 아니라 저 몰래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제가 고생해서 번 돈을 하나도 돌려주지 않고 상간녀와 도망갔으니 말이죠. 그렇게 배신을 당한 저는 좌절하고 며칠 동안 집에서 우울하게 지내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일단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모든 걸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떠났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일을 구하려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력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저에게 제격인 일자리가 나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소장이 말하길 일산의 한 부근에 대저택이 있는데 거기서 북바지 가정부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숙식이 제공되는 데다 월급도 엄청 많이 준다며 추천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 대저택으로 들어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따로 면접 같은 건 볼 필요 없으니 바로 원룸으로 가서 짐을 싸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떠났답니다. 짐가방을 들고 제가 일할 집 앞에 섰는데 밖에서 봐도 얼마나 웅장하고 으리으리하던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크고 높은 대문은 처음이었고 대문 틈 사이로 보이는 공원 같은 정원도 제 눈을 사로잡았답니다.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며 부러운 생각을 하며 초인종을 눌렀죠. 이윽고 머리에 새 집을 지은 제 또래의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정부죠? 들어오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뭐 청소랑 빨래 그리고 식사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이 카드로 알아서 구하세요. 일일이 보고할 필요 없으니 마음대로 쓰세요. 지금 이 집에는 6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잣집 아들이라 그런지 카드를 이 집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필요한 것도 맘대로 사라고 일러주더군요. 남편에게 사기와 배신을 당하긴 했지만 여기서 제 2의 인생이 열릴 것 같은 기쁨에 가슴이 설렜답니다. 정원을 한참 걷고 나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운동장만한 거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우아하는 소리를 내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방은 몇 개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문이 많았습니다. 어디가 화장실이고 주방은 어딘지 거실을 걸어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다 저를 데리고 들어온 아드님이 제 방이라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집이 커도 가정부 방은 그저 그렇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텔레비전에서 본 호텔방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대굴대굴 굴러가며 잠을 자도 벽에 부딪히지 않을 만큼 넓고 아늑했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수차례 하고 방 안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옷을 옷장에 걸고 정리했더니 5분밖에 걸리지 않았네요. 그래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 산 앞치마를 두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금 전 아드님이 집안일을 저더러 알아서 해달라고 해서 집안 곳곳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들이 죄다 닫혀 있어서 실례가 될까봐 열지 못하고 거실과 화장실을 청소했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찬거리를 사와 주방에서 음식을 했고 곧 6 식구의 식사를 차렸습니다. 제가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큰 목소리로 말하자 방문 5개가 열리며 중년의 남자 셋과 여자 둘이 나왔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새로운 가정부라 인사했는데 다들 보는 채도 하지 않더군요. 이런 건 예전에도 많이 당해봤으니 별로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다들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누군지 모를 사람의 방문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여자 하나가 귀찮다는 듯이 발을 질질 끌고 그 방문을 열고 화를 내는 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자.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부모한테 저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을 빨리 숨겼습니다. 이윽고 이 집의 어머니라는 분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시선이 허공을 향하고 있는 데다 천진난만하게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식탁에서 먼저 밥을 먹고 있던 아들 하나가 어르신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씨 냄새 저 침에 노친내만 오면 악취가 난다니까. 어이 가정부 노친내 밥 먹는 동안 저 방 청소 좀 하쇼. 네? 네네.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방에 들어가 봤더니 제 방처럼 넓지 않았습니다. 창고처럼 비좁은 데다 침대나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다들 좋은 방을 차지했으면서 왜 자기들 어머니의 방은 처량한 곳으로 정했는지 알 수 없었죠. 저는 화가 나기도 했고 어르신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할 일은 해야 했으니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어서 냄새가 쉽게 빠지지 않아 탈취제를 가져와 수십 번 분사하면서 할머니의 냄새를 지웠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어르신을 바라보았는데
거의 드시지 않고 깔깔거리며 웃고 계셨어요. 누군가의 손이 필요한 것 같아 어르신 옆으로 다가갔는데 이 집 형제들이 저를 째려보더군요. 제가 눈치를 보고 서 있자 여자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괜히 나서지 말고 할 일만 똑바로 하세요. 놓친 내가 밥을 먹든 말든 신경 끄시고. 그래도 식사를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뭐야? 아니 지금 집주인이 꺼지라는데 토를 달고 있는 거야? 아줌마, 들어오자마자 쫓겨나고 싶어? 내쫓는다는 말을 듣자 저는 겁이 나서 바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파악을 못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방으로 들어가 있다가 식사 끝나면 치우러 나오겠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알아들었으면 방으로 꺼져.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서야 괜히 나서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또 제가 나선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없었으니 조용히 할 일을 하며 지내기로 했죠. 일주일 동안 저택에서 지내보니 형제들의 성격이 개팍하다는 것 말고는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청소나 반찬 가지고 시비를 걸지도 않았고 저에게 심하게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던 게 이 집 식구들은 아무도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각자 방에 꿀단지라도 숨기고 있는 건지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또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어르신 방 앞에서 기웃거렸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고 살피는 게 아니라 감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치매 걸린 어르신이 마음에 걸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눈가기로 엿보고 엿들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거실불이 켜지면서 형제들이 모인 것 같았어요. 저는 방문을 슬며시 열고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처음 입을 연 건 장남이었어요. 아이 젠장을. 놓친 내가 끝까지 주둥이를 열지 않네. 장남이 나한테도 유산을 어디다 숨겼는지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정체를 놓고 있으면 어쩌란 말이야. 오빠, 장남이고 차남이고 딸내미고 유산은 똑같이 나눠 갖는 거 알지? 괜히 조금 더 갖겠다고 하면 큰 싸움 벌어질 테니까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러자 다른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 똑같은 자식이니까 10원 한 장도 더 갖게 없는 거야. 이것들아, 니들이 내 옆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유산을 더 가질 수 있겠냐? 니들이 여기 있는 게 아무도 못 믿었었잖아. 그리고 내가 재산을 더 갖겠다고 한 적이 있냐? 놓친 내 재산이 어마어마하니까 똑같이 나눠도 넘치게 많은 돈이라고. 하긴 그래. 수천 평 땅에 건물 9채에 이 집하고 아파트 3채까지. 그걸 6등분해도 수십억씩은 가져가게 되지.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야 임마,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저 치매 걸린 놓친 내가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 받아. 유산 증빙 서류도 어딘가에 숨겨놔서 그걸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놓친 내 죽으면 막내 놈이 다 차지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 유언장이 진짜 있긴 한 거야? 누가 만들어낸 소문 아닐까? 우리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그 많은 재산을 막내 놈한테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나도 확실히는 모르지. 여하튼 놓친 내가 제정신 돌아오면 협박과 회유를 하면서 비밀 금고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다들 돌아가면서 부초 서면서 제정신이 왔다 싶으면 집합시키라고. 그래야 우리 유산이 어디에 숨겨졌는지 알 수 있으니까. 형, 그냥 엄마 변호사를 찾아가면 안 될까? 우리가 돈으로 꽂으면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에이 자식아, 변호사가 아예 우릴 만나주질 않는데 어떻게 꼬시냐? 어찌나 철통같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지. 놓친 애 두고 봐라. 우릴 이곳에 처박혀서 썩게 만든 거 제대로 응징해 줄 거야. 알거지로 처량하게 살다가 저승으로 가게 만들 거라고.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자 왜 다들 외출도 하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르신이 숨겨둔 집문서, 땅문서, 통장, 기타 등등 수많은 재산 서류가 숨겨져 있어 그걸 찾으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니 소름 끼쳤습니다. 유산 가지고 다투고 부모를 갖다 버린 애 말해하는 건
영화 속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도 이런 미친 형제들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형제들은 낮이고 밤이고 어르신 방을 기웃거렸다가 방문을 열어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천진난만한 어린 소녀의 모습만 보였답니다. 저는 그런 어르신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큰아드님에게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 선생님, 주제 넘은 말이지만 어르신이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제가 몇 끼니마다 식사를 방으로 가져가서 먹여드리면 안 될까요? 치매 환자는 영양이 받쳐줘야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르신께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에 형제 넷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가정부녀니 남의 집 참견이냐며 욕을 해댔는데 다행히 말이 통한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네. 생각해보니 저 놓친애랑 같이 밥 먹는 거 역겨웠는데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앞으로 끼니 때마다 밥 먹여주세요. 그리고 아예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봐줘요. 제정신이 돌아온다 싶으면 바로 말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비용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신경 좀 써줘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어르신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정신이 돌아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다른 형제들이